여러분 아까 참고로 이 4번이 있었잖아요. 4번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 이 부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하고, 날짜 계산도 증여한 배우자 등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요.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배우자, 즉 여기서는 팔은 사람이 있죠? 증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여세는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리고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 수증자. 증여는 공짜로 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여세는 항상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못 내면 주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증여세는 기본이. 이해가세요? 여러분 연대 납세 없다고 그래봐. 그냥 받는 사람이 뭐네? 증여세 내야 돼. 그러면 봐요. 재산을 많이 증여했어. 그리고 증여세 내야죠. 받은 사람이. 근데 안 냈어요. 압류 들어오기 전에 그 재산 먼저 뭐 해버려? 팔아버려. 재산이 하나도 없어. 압류할 재산이 없어요. 통장 같은 데 없고 그냥 전부 다 돈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내잖아. 그러면 국가가 그냥 손해봐. 그러니까 준 사람한테 네가 책임져 이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는 기본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 이해가세요?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면 되고 그걸 파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 그거.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필요경비에서 필요경비는 취득할 때 당시 가격,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양도비용, 이걸 다 합쳐서 필요경비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취득한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 당초 약속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해놓고 그 날짜에 늦게 줬어요. 늦게. 뭐라 그래요? 지연. 그죠?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뭐는 이자, 상당액 이자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놓고 늦게 줘서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지출한 중개보수 있죠. 여러분 취득세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가. 개인이 취득할 때는. 근데 이건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잖아. 양도소득세는 비용 다 인정돼요. 그래서 취득할 때 팔 때 다 중개보수 준 거 인정해요. 그리고 양도할 때 들어간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도 인정이 된다. 다음 세 번째, 요거 어려운 거예요.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뭐죠? 매가 차손. 여러분 저 주택을 살 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사야 돼.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채권 샀죠. 그리고 만기 5년 정도 있으면 만기인데 만기에 가면 원금 받고 이자까지 받아요. 그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딱 맞춰서 채권을 먼저 사니까 중도금 줄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은 채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팔아요. 전문 용어로 할인, 한 글자로 깡 그잖아요. 파는 거야. 만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돈 달라. 은행 가서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자 빼고 나머지만 주고 그게 손실이야. 매가 차손. 예, 그거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어디 가서? 금융회사, 금융기관은 은행이에요. 은행 가서 팔아서 생긴 손실은 얼마가 됐든 다 인정해 주는데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그러니까 사채업자죠.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면 매각을 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은 다 인정하지 않고 같은 날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한 손실만큼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매각 차손도 인정해 준다. 다음 네 번째, 자, 납부 의무자가 저와 누구누구가 동일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강제로 법률에 따라 돈을 부담하죠. 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그러면 아버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재건축 부담, 수익자 부담금 부담하죠. 그래서 법률로 돈을 냈어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해서 뭐 할 때, 팔 때 그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건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팔기 전에 아들한테 뭐 했어요? 증여해 줬어. 그럼 소유자가 뭐 했어? 바뀌었잖아. 그죠? 그럼 아들이 나중에 가지고 있다 뭐 할 때는? 팔을 때는 이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이걸 납부한 사람하고 부동산을 파는 양도자가 같을 때만, 동일한 경우에만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다섯 번째, 양도한 자산 취득 후 요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다툼이 있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은 당연히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을 100억 주고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상대방한테 준 게 100억 주고 취득했죠. 그런데 취득하고 나서, 아니면 취득할 때 다툼이 발생해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소송 비용은 법원에 발생한 비용이지 상대방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질권 그런 것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법률 비용이 발생했다. 그게 만약에 1억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런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이 비용이 발생하면 이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상가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래봐요. 상가 부동산 취득한 사람은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상가 부동산 사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무슨 소득, 지금 요번 연도에 임대사업소득 계산할 때 그때 요걸 필요경비로 여기서 빼서 종합소득세 조금 낼 수 있죠. 아니면 나는 이거 나중에 몇 년 후라도 중간에 뭐 할 거야? 가격이 오르면 팔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 공제 안 하고 그냥 놔두다가 이 부동산 나중에 뭐 할 때, 양도할 때, 양도소득,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기 필요 경비로 공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비용을 다른 소득 계산할 때 여기에 필요 경비로 뭐 했으면, 들어갔으면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인데 임대소득 계산할 때 6천만 원만 공제받았네, 필요 경비로. 그럼 나머지 얼마? 4천만 원은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 다 공제받았으면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되고, 일부만 공제해서만 남는 금액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도, 아니 법이 아침부터 저속된 표현에서 이상하지만 들어온 거야. 그냥 쉽게 하면 되잖아. 단어가 여기. 자, 이 소송 비용은 지출한 연도 다른, 요 글자 각이 아니라 뭐 다른 사업소득 금액에 계산할 때 뭘로?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소득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각 사업소득, 이게 그 뜻이에요. 양도소득 말고 다른 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들어갔으면 그 금액은 뭐 한다?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다 들어갔으면 다 빼는 거고, 일부만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시험에서도 두 가지 다 묶어서 한 문제로 물어볼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선 뜻이 장기보유 몇 년? 3년. 장기는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왜 해주는 거죠?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 단기간에 파는 사람에 비해서. 그럼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파는데 양도세 많이 내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양도 차익을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그게 공제해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국내 자산만 해주는 거지 외국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투기하면 돼, 안 돼? 돼. 돈 많이 벌어야 우리나라 세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공제 안 해줘.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공제해 주는 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 기본공제의 뜻은 뭐예요? 기본공제는 여러분 종합소득세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공제를 많이 해줘요. 결혼했으면 배우자 공제, 예?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쭉 해주잖아.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마다 부동산 파는 건 세금이 더 금액이 큰 세금을 내는데도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양도소득도 기본 얼마? 치사하게 250만 원 뭐예요? 2,500만 원도 아니고 250만 원만큼은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공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이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물적 공제고, 물건 정해져 있고, 요거는 사람한테 공제지는 인적 공제, 사람한테 공제. 그래서 기본 공제는요 공동소유자 다 해주는 거야. 공동소유 1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10명 다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사람마다 공제. 요건 물건의 공제. 근데 물건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봅니다. 자, 첫 번째 장기 보유는 기본이 3년. 3년부터 장기예요. 장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세 가지. 부동산이죠. 부동산하면 토지하고 뭐 건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임야, 토지, 주택 다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말고는 조합원, 입주권. 여기 전매 제외 그랬죠. 예, 승계 조합원은 안 된다 이거지. 처음부터 누구? 조합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팔 때만 공제를 해주는 거지. 조합원한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이거 전매잖아. 그죠? 그거는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승계 조합원은 안 돼요. 원래부터 조합원. 주택 가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됐다. 이거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몇 년? 3년이다. 그래서 3년. 다음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자산이 있잖아요. 70%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이해가세요? 다음. 자, 세 번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자, 여러분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잠깐 보고 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이 나오면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다가 곱하기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해요. 그래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이 공제율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있죠. 요거는 보유기간만 공제해 주는 거야. 거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거는요 6%부터 몇 프로? 최고가 30%. 이거는 무슨 기간?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 2%. 1년에 몇 프로요? 2%씩 공제 혜택을 줘요. 연 2%. 그러니까 3년부터니까 2, 3은 6. 최고 15년이면 30%. 20년 가지고 있어도 똑같아. 15년 이상이면 최고가 30%예요. 그런데 두 번째,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몇 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야.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안 해요. 그럼 여기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여기는 1세대 1주택인데 왜 여기 나오느냐?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어. 과세야, 과세. 그러면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 초과.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참고로 고가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세대 1주택에만 사용하는 용어야. 주택이 두 개인데 고가주택 그런 말은 없어. 1세대 1주택인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많이 공제해 주겠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1세대 1주택자는요, 요거는 최고 몇 프로? 최저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해 준다. 그런데 이때 공제해 줄 때는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있죠? 주민등록두고 살은기간 1년에 몇 프로씩? 4%씩 계산을 하고, 별도로 무슨 기간? 보유기간. 주민등록 관계없어요. 자기 앞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 보유기간도 1년에 몇 프로? 4%. 그래서 두 개 다 충족했으면 1년에 8%씩 공제해 주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다. 1세대 1주택은 기본 몇 년? 2년은 거주해야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2년 거주. 왜 여기 20%예요? 계산해 보면 요 20%는 자, 몇 년 거주하라 기본? 2년. 1년에 몇 프로씩? 4%씩 2년이니까 8%. 그죠? 몇 년은 보유해야 돼 기본? 3년. 1년에 몇 프로씩? 그러니까 12%죠? 그래서 합쳐서 최저가 20%야. 그러면 80%짜리는 10년 보유 4%, 10년 거주 4%, 40% 합치니까 최고가 80%. 여기서 중요한 건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은 몇 년 거주하라 기본? 2년 거주. 그럼 2년 거주 못했어요. 예? 2년 거주 못했다. 그럼 여기로 가. 여기. 여기는 거주기간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만 공제해 주는 거. 이해가세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기본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최저 20%부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몇 년 거주했을 때만, 2년 거주했을 때만. 이해가세요? 예. 다음. 네 번째, 양도소득이 있는 누구는? 거주자는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거주자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비거주자는 외국인, 그죠? 그러면 거주자든 비거주자에 대해서든 소득별로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건 기본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연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비등기 자산은 뭐한다? 제외. 공제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소득별 그랬잖아요. 소득별. 이 소득별의 개념은 소득별을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뭘로? 자, 첫 번째 주식 있죠? 주식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해주고, 별도로 이거 말고 무슨 상품? 파생상품 파는 거에 대한 소득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얼마? 250만 원. 세 번째 신탁 수익권 있죠? 이거에서 얼마? 2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다 빼고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묶어서 얼마. 그래서 이걸 자산별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소득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소득별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는 그럼 4번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다 합쳐서 얼마? 250만 원이죠. 그런데 이 중에는 어떤 거 먼저 공제해 줄 거냐 이거지. 예?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았는데 그럼 어떤 거 어느 거든 맨 처음에 파는 것부터 공제해 줘요. 여기서 250만 원 다 공제받았다? 그럼 공제 못 받아 끝. 여기서 200만 원만 공제받았다? 그럼 여기는 나머지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는 공제 못 받겠죠. 이해가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맨 처음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보한다? 공제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여기 하면 시험에서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뭘로? 소득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자산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산별로 공제해 준다는 얘기는 건물 파는 것도 250만 원, 토지 파는 것도 250만 원 이렇게 공제한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묶어서 소득금액별로, 그죠? 소득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법률에 따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 금액 외에 뭐부터?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라. 그러니까 감면 말고 과세 되는 것에서 먼저 250만 원 공제하라. 그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국외자산 있죠? 외국 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요. 해외자산은. 그래서 거기 국외자산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외국 자산 팔아도 뭐는 해줘요? 기본공제. 그것도 해외자산은 미등기도 해줘. 왜? 외국 자산은 외국법에 따라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나라가 따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해외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지만 기본공제는 해준다.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면 아까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하라고 그랬죠? 2년 이상 거주를 하라. 그죠? 예, 그거 점검하시고 다음 세율로 갑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그게 숫자니까 힘들면 부동산 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에요. 요거는 필수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율표 여러분 빈칸 요건 칸이 적어서 표시를 안 했는데, 자 미등기 자산은 몇 프로예요? 70%죠. 미등기는 70%예요. 왜? 뭐 주택이든 상가든 미등기는 70%. 그리고 부동산 상가 같은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몇 년? 1년 안 됐어도 몇 프로? 50%. 투기에 이용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리고 기타 자산까지 합쳐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거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건 필수다. 그죠? 그러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안 돼서 팔면 몇 프로? 70%. 1년을 채웠는데 2년 미만 보유했으면 60%.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인데 분양권은 뭐하고? 제외. 여기 분양권만 따로 띄어요. 여러분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 입주권이 될 수 있죠? 예? 나는 재개발하기 싫은데도 재개발할 수 있잖아. 근데 분양권은 자기가 의사표시하고 취득한 거 왜? 입주하려고. 근데 이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분양권을 판다는 얘기는 입주 안 하고 판다는 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입주 못하고 팔 수도 있죠. 근데 개개인의 사정을 국가가 다 봐줄 수는 없지. 그래서 분양권을 팔면 너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 왜 샀느냐? 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은 무조건 몇 프로? 70%.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입주하기 전에 팔면 무조건 60%.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요. 분양권. 예. 분양권은 2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고 그래서 6에서 45 그거 없어요. 예. 분양권 자체를 팔았다는 얘기는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투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양권은 70%, 60%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칸에 보시면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할증 안 해요. 올해는 그냥 2년 이상이면 6에서 몇 프로? 45%. 1년 안 되면 1년 안 됐으면 70%, 예? 2년 못 채웠으면 60% 이런 주택과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할증 안 하니까 이렇게만 보시고 요 주택 부분만 참고로만 보세요. 별도로 세율 같은 거 정리할 건 아니고. 자,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어떤 사람이 예정신고해야 되느냐,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해야 돼요? 소득세는 사람 중심 뭐죠? 인세.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1번 토지 건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2개월. 예, 양도일에 속하는 오늘 팔았어도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요번 달 말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그런데 예정신고는 2개월인데 여러분 3개월짜리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 있죠.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럼 국가에서는 일부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일부분은 증여세 계산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신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맞췄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에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통일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3개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3개월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때까지 무엇을 하라고요? 예정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부동산 팔았는데 양도세는 본인이 계산하는 거죠. 내가 계산해 봤더니 급매물로 팔아서 매매 차익이 없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손해봤어요. 양도 차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무슨 차익이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신고는 하라. 왜 해야 될까? 내가 계산했더니요 매매 차익이 없는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럼 신고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양도 차손이나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예정신고하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다음 세 번째. 여러분 기본이 같은 연도에 초과 누진세율 자산을 여러 차례 팔면은요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해야 돼.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어떻게 돼? 커져요. 그럼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금 나오면 이미 예정신고할 때 낸 세금을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내는데도 많이 내게 돼. 누적되니까. 그래서 누진세율은 같은 연도에 2번 이상 파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속된 말로 표현하면 1년에 2번 이상 팔면 피박 쓰는 거야. 합산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